21억에 팔린 내곡동 뒷집.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실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 거처를 마련한 내곡동 주변 움직임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21억 들으셨던 것처럼 21억 뒷집을 매입하는데 거래가 다소 급하게 진행됐다는 전언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곡동 인근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그 집이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 2, 3년 됐습니다. 사는 분도 있고 세입자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기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거라면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이사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급하게 지금 내곡동 움직임이 좀 많아서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저 카메라를 내곡동에 직접 갔습니다. 저희 지금 내곡동 모습이고 뒷집과도 같이 보이는 화면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잘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이 새 거처를 마련한 내곡동 집이고요. 예. 바로 뒷집도 이제 아마 보일 텐데 저희 뉴스특급팀이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21억 원 뒷집 매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될 경우에 전직 대통령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경호와 경비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68억 정도가 원래 책정이 됐거든요. 아마 이제 서울 시내 집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내곡동 뒷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호실용으로 일단 지금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집은 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시가보다는 조금 더 주고 샀다고 그래요. 지금 내곡동 집도 원래 그 시가보다는 한 2, 3억 정도 더 주고 샀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긴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거래되는 시세보다는 많이 늘어서 이제 샀는데 사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주택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곡동 같은 경우는 바로 뒷집이고 저 담을 허물면 그냥 한 집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호용으로는 상당히 최적지라고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아마 이제 저런 상황들을 놓고 이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희가 화면에서 얼핏 보기에도 그 경호동으로 지목된 주택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그럼 저 주택을 허물고 경호 시설에 알맞는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호동이 한 2개 동으로 설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경호동이 이제 2개가 있는 게 24시간 경호를 해야 되니까 경호원들이 이제 숙식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생활하는 곳이 있고 또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그 경호원들의 그 식사를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보통 경호동을 이제 그 2개 건물로 사용을 한다. 저기 지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 공간이 나오려고 하면 아마 저 뒷집이 가장 적합한 그 장소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워낙 서울이라는 곳이 또 저 정도 100평이 넘는 대지를 갖고 있는 그 주택을 확보한다는 게 서울이 워낙 이제 토지가가 비싸니까 20억이 넘는 돈이 됐는데요. 이게 박 전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새로운 소식일 뿐이지 이게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짙은 갈색의 벽돌, 저 오래된 조금은 좀 지은 지 꽤 돼 보이는 저 단독주택이 이제 앞으로 뒷집, 내곡동 뒷집으로 경호동으로 사용이 될 텐데 박준 변호사님. 네. 주민들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좀 안 좋은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곧 재판에 출석하면 언론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집회를 할 수도 있고요. 삼성동처럼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부 지지자들은 집을 판다는 이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시위를 하게 되면 소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 중에는 일부는 지지를 찬성을 하지만 많은 수는 조금 안 좋아하는 그런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경호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도 이 기존에 있는 도로와 이렇게 썩 가까워 보이진 않는데 청와대에서 매입 계획 중인 집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에 있는 그분은 오래 사셨고요. 거기서 거의 그쪽에 이제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로서 저희도 몇 번 그걸 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실 의향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본인 집은 안 팔고.
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동이 한 2동 정도 필요하면 저집도 필요할 텐데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청규화집인데 그 주인이 터줏대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곡동에서 아주 내곡동 생길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이니까 자기 집 어떻게 보면 뭐 거기다 뼈를 묻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진 그런 분이니까 뭐 팔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경호원들이 머무를 곳과 또 숙소 또는 그 식사를 할 부분들 가정부들이 좀 머무를 곳 이렇게 해서 2동이 필요하다는데 어쨌든 저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저 집을 28억에 샀는데 예. 시세는 한 24억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기가 좀 외진데다가 또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지역인데 이번의 경우는 아마 이렇게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묻지 마.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면서 저것이 한 24억짜리가 한 28억으로 이렇게 산 것 같고 뒤에 21억짜리도 좀 비싸게 샀다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이 청규화집 주인이 혹시 이 가격을 올리려고 밀당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자기 집에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강해서 내곡동이 그런 것 특성이 같습니다. 있는 곳이군요. 예. 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내곡동에 가 있는데 저 안에 지금 공사함도 한창 들리고 페인트 냄새도 굉장히 진동을 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한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 있잖아요. 뭐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누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아마 대리인으로서 이제 매매 계약을 다 체결을 한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좀 뭐 잡다하다고 할까요? 이런 거는 뭐 이영선 아니면 윤전추 전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여해서 일을 처리해 줄 걸로 보이는데요. 저 내곡동이 특징이 굉장히 한적해요, 저기가.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한적한 그 분위기에 맞춘 거는 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분위기하고도 좀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뭐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이 된 상황에서 내곡동 집을 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그냥 좀 그 기본적인 거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삼성동 집 팔면서 한 4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차익이 실현이 된 거니까 거기서 아마 집행이 될 것 같고 뭐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현금 유동성은 좋아진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저 뒷집 21억은 경호동이기 때문에 저 이수희 변호사님 저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경호동은 당연히 그 경호실 예산이 한 67억 정도 책정이 돼 있다고 예. 하니까 그 범위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실 집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비로 당연히 내부 내곡동은 인터를 사비고 해야죠. 이제 21억 원 경호동은 이제 세금으로 가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아직 청계화집은 매입이 덜 됐습니다만 저 내곡동 주변에 만약에 새 건물이 쭉 박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된다면 이 내곡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냥 타운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뭐 동교동, 상도동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동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정치적 동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곡동 타운 정도 이제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경호동을 다 매입하면. 사실 내곡동이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전직 이제 고위 관료들도 좀 사시고 저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이한동 총리께서도 저기 이제 내곡동에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이든지 이제 그 출소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저 집으로 오시면 어쨌든 간에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게 뭐 좀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때까지 어떤 정치적인 건 상황 자체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있다면 저 내곡동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앞으로 내곡동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뒷집 21억 새 구입 얘기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 카메라로 한번 포착을 해봤는데 이렇게 내곡동은 새 집 마련이 한창이지만 정작 서울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야유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전언도 들립니다. 과거에 공식석상에서 잘 안 보이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제가 왜 눈물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해드릴
이 최순실 씨 말고 새 특급 도우미, 그러니까 박채윤 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채윤 씨에게 아버지 일 얘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 박채윤 씨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의 재판입니다. 다른 재판부인데 23부에 진행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김영재 원장의 어떤 혐의 사실이라는 이를 얘기를 하면서 요 진술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하고 자주 만났고, 그러니까 비선실세라고 뭐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주 만났고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얘기까지 많이 들었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사망, 서거시 때 그때부터 위장장애를 알아서 밥도 못 먹었다는 어떤 친밀하고 내밀한 얘기까지 지금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박채윤 씨가 뿐만 아니라 고 박사님, 네.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외로워하고 또 바깥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얻은 만족감은 좀 없었나 봐요. 아마 외로워했다는 것은 뭐 업무 시간 중에는 뭐 청와대 참모들의 뭐 전화 보고도 받고 뭐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일과가 끝난 뒤에 일과가 끝나면은 다 나가고 청와대가 과거부터 적막강산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하고 이제 일과가 대통령으로서 일과가 끝나면은 가족들과 저녁에 뭐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다른 뭐 대통령들은 뭐 근처 안가에서 또 필요한 분들을 조용히 만나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뭐 안가 활용했다는 얘기도 없고 가족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동생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체 청와대 출입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적감이랄까 외로움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뭐 이 대통령이 되다 보면은 사실 바깥 얘기에 대해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윤색을 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그야말로 생으로 이런 민심들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감없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을 때 정말로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뭐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또 박채윤 씨가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일견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뭐 그런 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동정 여론이랄까 이런 것을 겨냥해서 좀 뭐랄까 좀 과하게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외로움을 강조하면 언론에서 네. 좀 이런 거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박채윤 씨의 이 그 진술 의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한테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좀 소통하던 사이고 거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좀 더 인간적으로 좀 알아서 챙겨준 그런 경우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다 들었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당시 나눴던 그 녹취 있잖아요. 뭐 추석 지나서도 내 받겠다. 뭐 그 어디 보양식 타령하는 예. 그 통화 녹음을 녹음한 것이 박채윤 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행위, 그런 언행과 이 지금 어제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다분히 의도적인 진술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이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이었다. 이런 분석인데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박채윤 씨가 참석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몹시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게 되는 문제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셔가지고. 뭐 영상을 보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의도적인 뭐 발언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말만 보면 이현정님 네. 바깥 얘기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구치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상하고 좀 안 맞는 말인데 그만큼 본인이 안에 철저하게 혼자 지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항상 보면 이제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접근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감성을 터치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수다도 떨고 뭐 이런 얼굴 화장품이나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뭔가 수다를 좀 떨어야 되는데 다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보면 뭐 국사에다가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진짜 어떤 일반 민심들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듣고 싶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면들은 이제 박채윤 씨가 이제 가서 어떤 그런 좀 감성적인 면들을 좀 터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사실은 너무나 오래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보면 굉장히 좀 박 전 대통령한테 한편 보면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어쩌면 좀 불편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박채윤 씨가 좀 그런 감성을 건드렸고, 그러한 것들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고, 그래서 아마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뭐 울음까지 하면 울면서까지 예,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박채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침실까지 들어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증언을 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곁을 안 내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좀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지금 침실에 제가 그 안에 관저 그 구조를 잘은 몰라서 이게 침실까지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다라는 게 굳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였잖아요.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내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이면에는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안에 외로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그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저는 박채윤 씨가 잘 찝어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 어떤 좀 허술한 고리를 박채윤 씨가 좀 그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공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 심리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말만 들으면 박채윤 씨가 뭐 최순실 같아가지고. 비선실세 같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도 아닌 이 박채윤 씨에게 왜 이렇게까지 스스럼 없이 속내를 털어놓은 건지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어떤 우울함과 힘든 게 있는데 마침 그때 여성에 해당되는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감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박채윤 씨는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반대로 청와대 관계자나 정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기엔 적절한 상대이지요. 누군가한테 노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선도 있어야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네. 그러므로 비선이 필요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럴 때 좀 가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가족이 있었다면 사실 이런 농단이 좀 덜 일어났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박채윤 씨의 증언은 본인이 느꼈던 거를 지금 증언하기 때문에 아마 박채윤 씨의 증언을 뭐 모두 다 진실이고 모두 다 맞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외로워했다라는 거지. 박 전 대통령이 항상 외로웠기 때문에 역으로 모든 비선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주장은 좀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죠. 접근해야 다 된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본인이 갔을 때 14차례 방문했다는데 갔을 때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조금 외로움이라든지 개인사를 얘기했다라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영재 원장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신도 이제 앞으로 이제 피고인으로서 뇌물 공여 조사를 받거든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일단은 그 전제를 깔고 들어야 되고 이 증언을 무조건 박 전 대통령이 많은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일반인을 많이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좀 굉장히 고립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족이 있었으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비혼 남녀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그 만약 이 여기에 예를 든다 그러면은 비혼 남녀들은 지금 앞으로 고위직에 가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동생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박 전 대통령은 그 특유의 어떤 성격.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문제다. 본인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외려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요? 좀 내조해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그런 남편이라든가, 뭐 아이가 없었을 때 외려 더 인간관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비혼 여성의 그 관점에서 뭔가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얘기할 때는요. 예, 박 변호사님, 네. 뭐 저희가 보도된 내용만 봤을 때는 박채윤 씨가 굉장히 감성이 호소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변호사의 치밀한 뭐 어떤 조언을 받은 진술이다. 저희가 저는 이렇게 좀 그렇게도 봅니다.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건 결국은 이 질문은 누가 하냐면 김영재 피고인의 변호인이 질문했던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지금 김영재가 왜 그런 범죄,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했고 위증을 했던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는 거고 앞으로는 곧 박채윤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그렇죠.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는 양형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뭐 예전에 최순실 씨나 뭐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의 외로움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아예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박채윤 씨가 저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하나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네. 저기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저것도 또 작전에 있는 일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김영재 원장이 위증 혐의로 지금 고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위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성형 시술과 관련해서 증언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진술하지 말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남편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진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애를 봐서라도 가서 좀 위증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남편의 어떤 혐의 자체를 이걸 지금 남편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일단 요청이 있었고 그걸 자기가 요청했다. 즉 이런 어떤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뭐 사실관계 제가 볼 때는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 청와대가 이번 사건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뭔가를 좀 그 짰던 꾸몄던 어떤 그 숨기고 예를 들어서 누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그 빅브라더가 있어서 이 사람이 총괄적으로 다 주의했을 거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성형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을 못하게 한 것도 청와대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뭐 기도하는 사이다, 뭐 바깥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고 침실에서 은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이 박채윤 씨 주장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 도우미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원조 도우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말 화수분인데 먼저 그 얘기 전에 전직 운전기사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을 되려고 준비해놓은 사무실이에요. 소략이라는 얘기는 최순실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정치문제연구소의 소장을 얘기하는 거 실제 밖에서 몰라서 그런지 대통령을 되려고 준비해놓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얼마나 컸었는데 사무실 아주 깊었는데 너무 신는 놈이니까 박근혜가 그까지 국회를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5층이 사무실이고 6층은 박 대통령이 유품을 넣어놨다. 예, 고 박사님, 장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장시호 씨의 입은 정말 뭐 화수분 같아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증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도움이라 할 정도로 많은 수사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장시호 씨라든가 그 운전기사 뭐 이 얘기에 따르면은 이런 저 신사동에 있는 그런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 사무실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었고 거기에서 과거에 뭐 주변 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비선 조직을 가동을 했다는 얘기고 또 2004년에도 그 최순실 씨가 이런 구해진 게 있고 또 2007년 17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때도 그 사무실도 2007년에도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예비 사무실도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다 구해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도
임선희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뭐 살아 계실 때고 돈도 쥐고 있을 때니까 그 집도 구해 주었었던 거고 임선희 씨가 죽은 뒤로는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말하자면 가정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 이런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필요한 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한 용도를 다 채워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경제 공동체 이건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렇게까지 부인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경제 공동체 맞구나 공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 내지는 증언으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겠나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 2007년이 저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제일 세게 맞붙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막 정돈 전 의원도 막 네거티브 되게 세게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사무실까지 저 최순실 씨가 했다면 그 사람 그 이명박 후보 캠프 측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몰랐던 거네요. 저 네거티브를 할 때도. 그 네거티브가 이제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관련한 의혹 제기였었지. 그때 이제 최순실이 관련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는 그때 밖으로 드러났었죠. 그래서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혜 씨가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보좌관으로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때 최순실 씨가 저렇게 깊게 저 정도까지 밀착 관계이고 뭐 어느 이상 깊게 관여돼 있었다라는 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박계 의원들이 최순실은 알았지만 최순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라는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뭐 나는 모른다라고 왜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막무가내식 부인을 했는지 도대체 감추고 있는 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부인을 했나. 외려 저는 그 김기춘 실장이 모른다라는 그 거짓말이 외려 더 궁금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자, 2007년 사무실도 최순실이 손을 탔군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주제 서두에서 밝혔었던 이 21억 뒷집, 이 내곡동 뒷집 얘기 중에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바로 해명이 들어왔어요.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21억에 매입했다는 얘기가 최종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집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종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금액도 정확히 뭐 21억이라 딱 뭐 20억이 넘는다 확정된 것도 아니다. 교섭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세입자가 지금 있거든요. 예.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했는 게 세입자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돼요. 그렇죠. 세입자한테 뭐 비용도 지급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섭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해명 얘기를 바로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호동을 짓기에는 저 위치가 가장 적합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좀 내려다보는 위치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경호실에서 전문적인 그 식견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것이 자꾸 그 보도되는 게 아마 경호실에서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정작 그 경호를 받아야 되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고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경호하진 않더라도 물건도 경호를 해야 된대요. 경호 대상 안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더라도 저 거처를 유심히 경호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저 계약서 작성도 아직 안 된 거는 같은데 그게 미리 정보가 나갔다는 데 대한 부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제 뒷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급하게 저희 이제 해명이 와서 아직 계약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21억 매입가도 저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 나름대로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내곡동과 이 박지훈 씨 얘기를 해봤는데 두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